안녕하세요. 설렘주의보입니다. 이번 2025년 아카데미 수상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대작들이 아니라 제작비 600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87억 원 정도 되는 제작비의 독립영화인 아노라가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총 5개 부분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영화의 감독인 션 베이커 감독은 2018년에 개봉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영화 아노라는 아카데미 상을 받기 전에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으로 대중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션 베이커 감독은 영화 아노라로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노라의 수상에는 많은 찬사와 함께 작은 논란들도 동반이 됐는데요. 대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난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줄거리는 총 3가지 챕터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는 바냐와 애니의 만남입니다. 뉴욕 스트릿클럽에서 일하는 주인공 애니는 어느 날 러시아 재벌 2세 바냐를 손님으로 맡게 됩니다. 바냐는 애니에게 홀딱 빠졌고 애니는 바냐의 집까지 들락거리는 사이가 됩니다. 바냐를 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철딱서니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게임밖에 없고 생각도 없고 이제 돈 쓰는데도 주저함이 없어요. 애니가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걸 다 누리고 사는지, 앱 개발자냐고 떠보기도 해요. 이 남자를 만나면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떠보는 거죠. 그래서 바냐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는데 아버지는 구글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대부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바냐의 파트너로 지내면서 친구들과 호화 파티를 하거나 라스베가스 여행까지 가면서 아주 신나게 일주일을 즐깁니다. 마지막 날 밤에 바냐는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 싫다고 애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농담처럼 미국인과 결혼하면 러시아로 안 돌아가도 되고 여기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바냐와 애니는 라스베가스에서 충동적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꿨던 것도 잠시, 바냐의 부모님이 아들이 매춘부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잡지에 실린 것을 알게 되며 미국에 있는 하수인 3인방에게 둘을 잡아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수인 3인이 들이닥치자 부모님이 무서워 겁에 질린 바냐는 애니를 버린 채 홀로 도망치게 됩니다. 집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뒤에 하수인들은 결혼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애니를 설득하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애니는 그들에게 협조해서 우선 바냐를 찾는 일에 동참합니다. 제가 임의로 책정하긴 했지만 첫 번째 챕터에서는 되게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우화적이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분위기가 압도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분위기가 로드무비처럼 확 바뀌어버려요. 마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차량씬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프렌치 커넥션, 마이 리틀 선샤인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고 좀 고전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이 4명의 케미가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세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바냐를 찾아서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애니와 어떻게든 바냐를 찾아 혼인무효 소송을 시켜야만 하는 하수인 3인방의 대환장 발악이 도드라집니다. 결국엔 애니를 처음 만났던 스트릿클럽에서 바냐를 찾고 그의 부모님이 전용기를 타고 찾아오면서 결혼무효 소송을 진행하러 결국 라스베가스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세 번째 챕터의 분위기는 좀 리얼리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3가지 챕터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3가지 챕터가 수렴해 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좀 별 생각 없이 피식거리던 장면들이 세 번째 챕터의 엔딩 장면에 무게를 실어주는데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애니와 바냐가 정말 생각 없고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만난 바냐는 되게 주눅 들어있고 되게 한심해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엄마, 아빠, 아들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런 대조적인 장면들도 굉장히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것은 없다는 거를 이 영화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 네온이 배급한 작품입니다. 네온은 독립영화사로 대형 스튜디오에 비해서 규모가 한창 작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2020년 기생충의 작품상으로 이끈 배급사로도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도 티탄, 슬픔의 삼각형, 추락의 해부학, 아노라까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총 5번이나 배출한 영화 배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온은 A24에 이어서 북미 지역 인디 영화 배급의 혜성처럼 떠오른 회사입니다. 네온과 A24는 션 베이커를 두고 사실상 수년간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네온은 션 베이커의 걸작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사려고 했지만 A24에 뺏겼었습니다. 이후에 레드로켓 역시 A24에게 뺏겼었죠. 하지만 네온은 션 베이커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결국 2024년에 작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노라를 시나리오만 보고 배급권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그토록 원하던 션 베이커를 데리고 A24의 브루탈리스트와 맞붙는다는 점에서 정말 숙명의 리턴 매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불과 600만 달러, 하나 약 87억의 제작비로 라스베가스와 뉴욕을 배경으로 촬영했는데요. 이 투자액으로 이 정도 결과물을 낸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온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진짜 좋은 영화를 밀고 싶어하는 배급사인데요. 대형 스튜디오가 수십 배의 예산을 투입해도 결국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받는 영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배급사니까 앞으로도 네온의 작품들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데미 무어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제치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키 메디슨이 바로 이번 아카데미상의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마이키 메디슨이 보여줬던 연기력은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노라가 스트립 댄서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 40-50분 동안 되게 노골적이고 되게 선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99년생 여배우가 이런 역할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마이키 메디슨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양적으로 생겨서 좀 신비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메디슨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으로 마이키 메디슨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렛 컬리도 그렇고 이 원스 어폰 어 타임에 나왔던 여배우들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요즘. 돌아와서 마이키 메디슨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히피 무리들 중 한 명으로 나왔는데 광란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내내 비명을 지르다가 디카프리오의 화염 방사기에 장렬히 전사한 히피가 마이키 메디슨입니다. 션 베이커 감독은 그녀가 등장한 이 장면에 대해 인터뷰에서 그 장면에서 그녀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대단한 배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기 위해 3번이나 다시 영화를 보러 갔다고 밝혔죠. 션 베이커 감독은 스크림6에서의 메디슨의 연기를 눈여겨보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메디슨에게 대본도 없는 상태에서 아노라의 출연을 제안했고 그녀는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이키 메디슨은 션 베이커의 영화 아노라로 처음 주연을 맡게 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션 베이커 감독은 성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2024년 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션 베이커 감독은 성노동자의 성매매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개인의 신체 사용에 대한 자유와 성노동이 비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후 인터뷰에서도 차기작 또한 성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했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명작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시놉시스만 보면은 영화 귀여운 여인이 떠오르기도 해요. 영화 초중반까지는 귀여운 여인의 내러티브를 좀 답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신분차이가 나는 커플들의 로맨스는 로맨스 영화의 클리셰죠. 귀여운 여인에서는 에드워드의 친구가 비비안이 콜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를 성희롱합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에드워드와 비비안은 헤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후 에드워드는 자신이 비비안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보통 신분 차이가 나는 남녀의 로맨스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중반 이후에 두 주인공 바냐와 애니의 사랑보다는 도망간 바냐를 찾아 나선 애니와 또 토로스 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의 클리셰를 깨고 있습니다. 두 영화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화 아노라에서 바냐는 애니를 처음엔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대합니다. 반면 영화 귀여운 여인 속 에드워드는 수동기어차를 잘 운전하지 못하고 호텔 가는 길을 몰라서 비비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바냐는 즉흥적으로 즐기기 위해 애니에게 일주일간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귀여운 여인 속 에드워드는
에드워드는 기업 행사에 함께 갈 파트너로 비비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대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운 여인에서는 일주일에 $3,000를 주지만 아노라에서는 이보다 5배 많은 $15,000를 지불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특히 두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에 있습니다. 영화 아노라 속 두 주인공이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로 설정되어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영화 귀여운 여인 속 에드워드는 중년의 이혼남으로 그려지고 비비안 역시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20대 중후반의 성숙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귀여운 여인의 결말은 서로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 이 영화 아노라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이 어른들에 의해 취소되는 현실적인 결말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마도 감독은 이런 결말을 위해 일부러 두 주인공의 나이를 어리게 설정한 듯한데요. 이를 통해 션 베이커 감독은 기존 신분 차이가 나는 두 남녀의 로맨스 장르 클리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바로 엔딩 부분인데요. 그저 귀여운 여인의 성노동자 버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영화는 엔딩 부분에서 정말 도드라지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고르의 시선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애니의 일할 때의 모습, 화려한 치장에 둘러싸인 접대용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무런 편견이 개입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니가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바냐에게 보여줬던 얼굴은 그녀에게 업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결혼에 성공해서 신분 상승을 했다면 애니는 일터에서의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고 일생일대의 성공이겠지만 그러면 그 아래에 잠들어 있을 애니의 원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처뿐인 짧은 결혼을 마치고 잠시 집으로 돌아와 둘이 담배를 같이 피는데요. 본명에 얽힌 유래를 말하다가 이고르는 빛, 밝음이라는 뜻을 지닌 너의 진짜 이름 아노라가 좋다고 말해요. 이건 오랜 기간을 애니로 살아왔을 그녀에게는 절대 쉽게 들을 수 없었을 말일 거예요. 멋쩍어 하면서도 이고르한테 너는 강간범의 눈빛을 가졌다고 막 화를 내거든요.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날, 이고라는 애니를 데려다 주면서 바냐의 부모님 몰래 가져온 다이아 반지를 애니에게 건네줍니다. 이고르의 몸 위에 걸쳐 앉았을 때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고 이고르는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 위로 흐르던 와이퍼가 삐걱거리던 소리와 정적이 흐르던 엔딩 크레딧. 엔딩은 정말 이 영화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노라는 갑자기 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걸까요? 제 생각엔 아노라는 누군가한테 진심 어린 마음을 받는 것에도 어색하지만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애니에게 있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각자의 상황에 함몰되어 그것에서 배운 것 밖에는 표현과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 느껴져서 좀 서늘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슬프기도 했던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 대한 논란과 비판 어린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해외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 영화가 과연 서브스턴스나 위키드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브루탈리스트나 콘클라베 같은 대작과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비판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또한 같고요. 또한 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아노라가 성노동자긴 하지만 수상할 때 배우나 제작진이 성노동자에 대한 샤라웃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한 비평가는 성노동자의 현실을 지나치게 로맨틱하게 연출하고 여성 캐릭터가 주체라기보다 남성 중심 서사의 도구로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상영관이 있더라고요. 아카데미 오관왕의 위험을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 청불 영화고요. 수위가 굉장히 높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아노라에 대한 리뷰였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